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장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송구스럽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일에 앞으로 국토부 안에 없도록 근본이 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SRT와 코레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말입니다. 안전성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마지막에 답변하셨는데요. 철도교통관으로 계실 때 이명박 정부에서 SRT 할 때 말입니다. 이때 대통령 업무 보고를 줌으로 담당하셨던 정책관 아니셨어요? 네, 철도 정책관이었습니다. 철도 정책관이었고 이때 소위 SRT가 만들어진 업무 보고를 본인이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통합 초기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합 결정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보직으로 옮겼고요. 일부 보도에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 후보자가 그래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 이런 분석자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뭐 국토교통부 인사가 뭐 이렇게 보복성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신은 민자화를 찬성했던 것입니까 반대했던 것입니까? 저는 이 철도의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게 철도 안전과 국민 편의에 바람직한 건가를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과제고요. 후보자님이 고민하신다고 하기에는 2017년에도 기고문에 보면 민자 사업을 철도의 명품 조연으로 만들자 이렇게 기고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민자 사업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민자 사업은 이제 재정 사업으로 뭐 잘 아시는 대로 재정 사업으로 우리의 SOC 확충 수요를 그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다양한 수단의 하나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정도와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통행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재정 사업을 하는 것과 차별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를 하시더라도 기본적 방향은 중요한 것인데요. 네. 저희가 코레일과 SRT와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하시는 장관이 되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국토부 공무원의 대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서 30년간 이렇게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서 아주 유검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모두 발언해서 진술이 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사 검증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앞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전후라고 그랬는데 전후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인사 간단하게 네, 답해 주세요. 네, 전후로 이해하고 네, 이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주택 투기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자격의 의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주거 공간입니까? 투기 수단입니까? 네, 주거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주택 실거래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래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
김현미 현 장관께서 동영상에 나왔듯이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도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까지 이런 장관 후보 없었다. 국토부 장관처럼 증여하면 될까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그 우선 여기 보면은 잠실 엘사 아파트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배우자 명으로 그때는 이미 집을 하나 가지신 상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나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랬는데 16년간 보유하면서 사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부인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의 펜트하우스도 64평형입니다. 차관 시절에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또 분당 상록지역구는 본인이 96년에 이때도 이미 주택이 있었습니다. 96년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도 미국 나가기 전에요. 공통적인 거는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집을 사셨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은 투자라고 하시겠지만 전부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거는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아주 절묘한 투자 아니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분당 간단히 같은 해주세요. 경우는 그 당시에 투기 과열지구인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제가 그 10년 만에 그 공무원 아파트 25평을 처음에 구입해서 갔고 이제 25평은 방이 2칸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네, 두 개 알겠습니다. 있어서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느냐, 세 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거를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에 또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해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답변해 보시죠. 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또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 알겠습니다. 주택시 안정에 네. 정말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똘똘한 세 채인데 지금 구입 시하고 가격을 보면은 분당 상록은 1억 5천에 했는데 지금 10억이 되고 잠실 엘스는 3억 천인데 13억이 되고 10억 재산이 늘고, 요거는 최근 실거래가 국토부 사이트에 실거래가를 한 겁니다. 구입 매입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고요. 세종 펜트하우스는 6억 8천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납부한 거는 4억이라고 이제 재산 자료에는 공개됐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요거는 실거래가, 인근 실거래 가격이 최근 게 없어서 17년 5월 가격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5억 차액. 그래서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앞에 영상에 보셨듯이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노력하겠다.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그렇게 주택 정책을 앞으로 잘 필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증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죠? 산업단지 분야를 받았습니다. 그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결과적으로 1억을 절세했다. 지금 과세 표준이 5억에서 10억은 30%인데 1억에서 5억, 실가가 10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20% 적용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절세 수단 아니냐. 또 이제 결국 또
딸 사유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도 공제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는 일가구 양도세도 절세가 되고 또 매월 딸한테 160만 원씩 내니까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이게 부자들의 전반적인 뭐 증여세를 뭐 절세, 양도세 절세 분야는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자녀 소득 부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예, 저건 뭐 사려 깊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네, 이제 뭐 제가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또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의 입장에서는 뭐 같은 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후보자님, 이 항공기 사고가 나면 그 주무 장관이 누굽니까? 어떤 장관이에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고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5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중에 11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114명 중에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70%입니다. 자, 헌법 30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범죄 행위로 해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저 배가 뭔 줄 아시죠? 네, 압니다. 2년 전에 저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에 8명의 한국인 선원, 14명의 필리핀 선원, 22명의 목숨이 남대서양에 수장된 것을 건져달라, 유해를 찾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지난달에 저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서 자, 그다음 페이지요. 저기는 원격 조종을 해서 잠수정을 조종해서 블랙박스나 유해를 찾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에요. 자, 이제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서 그다음에요. 드디어 블랙박스를 건졌어요. 저 블랙박스를 찾아낸 지점이 3,400m나 되는 심해입니다. 깊은 바다. 3km가 넘는 3,400m 심해에서 저 블랙박스를 건져 올렸어요. 저기서 사람 뼈 조각을 찾았습니다. 저 작업하는데 우리 국가 예산 얼마 쓴 줄 아십니까 혹시? 장관 후보자님. 48억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수색입니다. 저게. 물놀이예요. 저게 수색이에요. 지금 115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그 현장은 육지에서 불과 50km, 인천에서 따지면 연평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수심이 얼마냐? 35m예요. 35m. 아까 시베드 컨스트럭터호 투입하면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유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저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작업한 현장은 브라질로부터 2,800km 떨어진 남대서양의 한복판이에요. 저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수심은 35m밖에 안 돼요. 자, 10년 전에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현장에 수색이랍시고 가서 한 저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입니까? 수색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의 한 수색 작업의 전부입니다. 그다음이요. 자, 그다음이요. 자, 비교해 봅시다.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기 위해서 48억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했더니 3,400m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건지는 데 성공했어요. 유해 뼈 조각을 건졌어요. 자, 위에 우리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 저겁니다. 자, 그다음이요. 저게 뭐냐? 이 칼 858기와 관련해서 어부들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저거는 1990년 태국 어부들이 찾은 서울 1988 선명하잖아요. 858 잔해가 분명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저 잔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수거한 거예요. 태국 어부들이. 이 잔해 폐기해버렸습니다. 이 잔해 폐기해버렸어요. 중대한 조사물, 증거물이 나왔는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규정 위반입니다. 국제범죄 행위예요. 이거를 은폐하고 폐기해버렸어요. 자, 우리 장관 후보자님, 요 앞에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요 텔레비 좀 치워주세요. 앞으로. 이게 뭐냐? 네, 그 맞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앞바퀴, 랜딩기어 앞바퀴입니다. 이 앞바퀴 안쪽에 뭐라고 써져 있냐? 굿 리치라는 마크가 선명해요. 보잉사의 타이어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굿 리치. 1년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것이 858기의 잔해인지 아닌지는 대한항공 부품 정비반에서 보면 금방 합니다. 858기 그 정비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11월 29일 30주년을 JTBC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국토부에 대한항공에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확인 못 해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겁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 이카오 규정대로라면 이 같은 중대한 잔해와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최종호 장관이 되면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만일 장관이 된다면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의 블랙박스를 찾았던 그 장비를 동원하면 당장 건져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115구의 유해 수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하게 자, 이 하고, 발표는요. 1987년 1월달 당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발표한 것, 그것을 교과서로 떠받들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의 조사는 당시 국민을 학살했던 정권이고 대학생들을 고문치사했던 정권이고 조작 사건을 일삼았던 정권이 발표한 것을 교과서로 받들고 3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역대 정권은 직무유기로, 또 이것이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오늘 최초입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이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항공 전문가가 장관이 된 건 최종호 장관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사건 발생 때 어디에 계셨어요? 직급이 뭐였습니까? 90년도면 이제 사무관이었습니다. 공무관실에 그때 근무하셨죠? 네, 이 자초 지정을 잘 아실 텐데 어쨌든 명백하게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사고 조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추가 자료가 나오면 그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끝내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전령사라고. 자, 이제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호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